네, 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의사소통 행위 이론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기여한 바와 그리고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한 바를 살펴보면요. 전후 비판 이론의 일면적이고 비관적인 시대 진단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근대화 과정을 도구적 질서의 전면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시대 진단을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입주의가 실현되고 복지국가 등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개입이 확대되고 복지국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기반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생활세계 합리화 과정은 전통에 대한 성찰, 민주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세계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삶의 질을 중심으로 삼는 새로운 사회운동 출현에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1997년 IMF와 전 지구적 차원의 시장 경제, 그다음에 구조조정 같은 것이 있었고, 국가, 기업과 자본에 의한 효율성 논리가 전면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생활세계에 대한 무차별한 확산, 생활세계 전체가 경쟁과 효율에 내몰리는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생활세계 내부에서의 의미상실, 도덕적인 혼란, 아노미, 정신병 등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갖는 실천적인 의미는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했다는 것이고, 삶의 세계, 생활세계,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인 민주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인 진단의 협소함입니다. 현대사와 갈등을 체계 논리의 침식으로 환원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와 생활세계로 놓고 생활세계 병리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체계에 의한 식민화다라고 하는 논리로 전개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생활세계 내에서의 갈등을 체계에 의한 침식이다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진단일 수 있다. 돈과 권력의 효율성 논리의 침식만으로 모든 갈등을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체계와 생활세계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설명을 못하죠. 체계 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같은 것은 체계 내의 갈등이잖아요. 그런가 외국인,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것, 생활세계 내부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대립과 갈등은 잘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 생활세계 내부에서의 부의 불평등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의사소통 행위로는 기본적으로 국민국가, 국가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이론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 특히 기후위기라든지 난민, 전쟁과 같은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틀로는 상당히 빈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 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와 생활세계를 넘어서는 과제들이 많죠. 그러니까 체계에도 발생하고 생활세계에도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극화, 일자리 감소 같은 경제적인 불평등, 그다음에 인구 감소, 기후위기, 이주민, 각종 제도적 차별 같은 굉장히 구조적인 시스템 전체, 생활세계와 체계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위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상당히 약하죠. 다문화주의에 대한 도전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시장의 폭력성에 대한 대책의 측면이 좀 약합니다. 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수단이 좀 약하죠. 분명히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의사소통 권력,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체계를 수정 보완해 나간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국가나 시장에 의한 폭력성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에 대한 체계 전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계 자체가 생활세계로부터 나왔고 체계는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체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세계를 합리화하는 것을 주장을 하죠. 따라서 상당히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이런 문제제기를 기반해서 무패라든지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급진적 민주주의, 대립과 오히려 경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급진적 민주주의 이론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시민 불복종 같은 현상이라든지 이런 시민혁명에 대한 기대 같은 것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버마스가 내용을 제대로 이론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의사소통 행위 이론의 측면에서 더 고민하고 더 이렇게 발굴해야 될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자와 타자에 대한 무시 문제라든지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적인 인정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성찰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3세대는 인정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침탈의 측면이 아니라 주체 대 주체로서의 인정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제 논의를 확장시키죠. 그 인정의 핵심적인 대상은 소수자와 타자에 대한 인정에 관한 부분이고요. 결국 경제적 사회적인 양극화와 배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버마스 논의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의점으로 남아있다. 자본주의 시장 체계에 대한 성찰, 민주적 제어와 통제 관련해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또 한계는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의사소통 행위 이론 5강을 마치게 되는데요. 조금 어려웠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셨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사소통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이 많구나라는 것도 깨달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의사소통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도 역시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과제로 느끼셨을 겁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근대와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를 계속 던져주고 있고요. 이런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기반해서 민주주의를 설명하려 했던 수구민주주의 이론 역시 우리가 더 깊이 고민을 하면서 그 역할과 한계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